오늘은 책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책을 좀 보면서. 왜냐하면 모든 경제의 최고봉이 조선 후기 경제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232쪽 보시면 서민 경제 발전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데, 우선 그 이전에 229페이지 볼까요? 9페이지? 세금제도의 개편. 지난 시간에 다 한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낯설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농촌사회 동요 그랬습니다. 조선,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빠른 속도로 한 거는. 그래서 외란 이후에 농촌이 황폐화되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내용이죠. 쉬운 내용이 글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외란 이후에 당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양반 지배층의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 고개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란 이후에 양반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변질되었다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붕당 정치가 잘 나가다가 긍정적인 측면이 강했었는데 언제부터 변질됐다고 배웠어요? 1680년 경신 환국. 기억나세요? 경신. 서인이 남인을 공격해서 남인을 사정없이 내쫓았죠. 이게 뭐라고요? 경신왕국.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무슨 정치? 환국정치. 그죠? 붕당정치 폐단, 당쟁이 심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붕당정치가 당쟁으로 치닫게 되고 거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더라. 민생 문제를 외면했다. 그죠?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정치하는 놈들이 완전히 지네들 이권만 챙기고 지네들 돈 벌 국민하고 지네들 다음에 당선될 국민만 하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들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외란 이후에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도적이 되거나 유민화가 되거나 도적 동그라미. 아주 이때 유명한 도적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임꺽정. 그죠? 이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았어요?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있었다. 명종 다음에 이제 선조 때이죠. 선조 때 외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임꺽정은 외란 이전에 16세기에 벌써 일으킨 그 도적이죠. 일어난 수시제도 변질. 그래서 세금제도를 바꾸더라. 어떻게 바꿨냐?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안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농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농민들을 망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걸 강조해야 돼요. 알겠죠? 농민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세금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고개 듭니다. 전세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세종 때 전분 6등, 연분 9등을 뭘로 바꿨다고? 영정법으로. 영원히 몇 두씩 내는 걸로 정했다고 그랬죠? 4두로. 1결당 4두씩 내는 걸로 영원히 고정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영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전세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줄었다고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가장 고난도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 농민한테 도움이 안 됐다고요? 농민은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다 빼앗겨버린 농민은 뭐가 됐어요? 조선 후기에 소장농이 됐어요. 농민은 농사지어서 자기 땅 임자인 땅 주인한테 지대를 납부하는 사람이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누구만 이득 봐요? 땅 가지고 있는 지주들만 이득 보지, 양반들만 이득 보지, 농민은 오히려 이득 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금마저도 다시 농민한테 덤태기가 돌아가지고 농민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 오케이? 이 모순, 이 불합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세금을 깎아주려고 조선 전기에는 10분의 1씩 1결당 30두 걷다가 세종 때는 많을 때는 20두, 적을 때는 4두 이렇게 연분 구등포에서 걷었죠. 그것을 영원히 몇 도로 고정시켰다고? 4두. 이게 뭐라고요? 영정법. 이렇게 갈수록 세금이 깎아지긴 하지만 농민한테는 도움되지 않았다. 결론. 알겠죠?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보세요. 전세, 공납의 전세화. 책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유는 책을 보기 시작하면 글자에 빠져서 활자를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사유를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강의를 다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있어요.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없다고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공납이란 특산물을 내는 거라고 그렇죠? 그죠? 이 특산물을 내는 것에 따른 폐단을 무슨 폐단이라고 그랬어요? 거봐요. 다 있잖아요. 무슨 폐단? 방납의 폐단. 그럼 방납의 개념을 아느냐 생각해보세요. 알죠?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뭘로 내라고? 특산물을 내지 마. 그리고 돈으로 내. 돈이 뭐였죠? 쌀이나 배나.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지네들이 뜯어먹을 거 뜯어먹고 그리고 특산물을 싸게 사서 국가에 대신 내려고. 이 중간 협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놈들이. 알겠죠? 방납인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방납의 폐단을 저지른 놈들이 주로 누구라고요? 중앙관리인 설이들이에요.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방납인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책에 활자로 미주알 고주알 써놨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 미주알 고주알에 빠져가지고 이게 뭔 소리라는 거 있고 헤매지 말고 머릿속에 딱 정리해놓고 들어가서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아는 내용들을 활자로 풀어놨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납 폐단이 심했다. 해보세요. 다 있어요. 믿으세요. 자기 머리를 믿으세요. 난 그냥 기억력이 없어. 돌아서만 잊어먹어. 하지 마세요. 나도 있는데 나도 지금 이 나이에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 세 분이 있었죠? 해볼까요? 누구예요? 조광조. 또 누구? 율곡이. 그리고 유성룡. 기억나시죠? 특히 율곡이가 뭘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대공수미법. 다시 해봅시다. 말로 뭐라고? 대공수미법. 공납에 대신해서 쌀로 납부합시다 라는 법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 대공수미법이 광해군 때 무슨 이름으로 실현된다고 그랬어요?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됐습니까? 자, 전세는 뭘로 바뀌었다? 영정법. 공납은 뭘로 바뀌었다? 대동법. 그래서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대동법 시행되는 지역이 맨 처음 어디에서 시행됐었는데? 이곳 경기도에서. 그러다가 어때요? 점점 확산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를 제외하고 다 시행됐다. 해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 어디를 제외하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하고. 이 제외된 지역을 뭐라고 했더라? 인유지역.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나는 없는데요. 괜찮아요. 고를 줄 알면 돼요. 시험에 딱 펼쳐서 골라낼 줄 알면 돼요. 알겠죠? 없는 걸 막 끄집어내서 파내지 않아도 있는 것 중에 요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고를 줄 알면 돼요. 알겠어요? 되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할 때는 토지 1개월당 농민이 내는 특산물 대신 땅 가진 지주가 쌀로 내도록 했죠? 그래서 1개월당 16두씩 좀 많은 액수를 냈어요. 전세는 1개월당 4두인데 특산물 값은 얼마라고요? 16두니까 4배씩 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들 부담이 엄청 컸겠죠? 지주들 반발이 심하죠? 가장 반발이 심했던 지역이, 그러니까 대동법이 제일 늦게 시행된 지역이 어디라고요? 경상도였어요. 그래서 경상도가 제일 늦게 시행되고,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16두 내던 대동법을 깎아서 나중에는 몇 도로? 12도로 줄여줬습니다. 타협봤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시행될 때가 언제라고요? 숙종 때. 다시 합니다.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될 때가 언제라고요? 숙종 때. 몇 년 걸렸느냐? 100년 걸렸어요.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될 때 몇 년 걸렸다고? 100년 걸렸어요. 국민연금이 전국으로 시행될 때 100년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국민한테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지배층 양반 지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몇 년 걸렸다고요? 100년씩이나 걸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1608년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된 대동법이 1708년 숙종 때 전국으로 시행됐습니다. 딱 100년 걸렸죠? 딱 100년 걸렸죠? 전국으로 시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상공업이 발달. 이 상공업 발달의 원동력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요? 대동법 시행 당시 새로 등장한 상인들,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국가에 납품해주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공인. 말로 해봐요. 뭐라고요? 공인. 이 공인들이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러 다니고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마구마구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더라.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살려니까 워낙 불편해.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화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려 때 최초로 만들어진 화폐가 뭐였죠? 고려 성종 때 철전인 건원중보가 만들어진 이래 돈을 여러 번 만들기는 만들었으나 조선 초기에 저하도 있었고 조선통보, 조선중보 또는 고려 때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막 이렇게 있었지만 유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었죠. 비로소 화폐가 유통된 게 언제라고요? 숙종 때. 무슨 법 시행 이후? 대동법 시행 이후. 알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누가 등장한 이후에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공인 등장 이후. 알겠어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상품 경제,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하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아 그렇겠거니라고 언더스탠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아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진술해 주는 말이 맞냐 틀리냐를 골라낼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되게 좀 아이들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게 하면 아이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과목에서 외우게 하면 바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학 문제를 외워서 푸는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어머니를 안 만나준다. 그 선생님은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수업 시간 시작되기 전에 어머니들 면담을 안 해주는 선생님들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직전에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강압해요. 사고하는 틈을 주지 않고 외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외워서 답을 찾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지. 수학이야말로 그야말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학문이거든요. 알겠어요? 수학도 언어입니다. 기호니까 언어예요. 언어가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수학은 약속이에요. 야, 요거는 요거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가 내가 지금 수학도 아니고. 알겠어요? 근데 수학을 외우게 하고, 야, 공식 외워, 이거 외워, 문제 많이 풀어봐, 문제 많이 풀어봐. 물론 그것도 스킬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풀기 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많이 풀어보고,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은 완전히 문제를 조금만 비틀거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면 헤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가 본 학원 강사들은 거의 다 문제를 외워서 풀고 있어요. 알겠죠? 아주 유명한 놈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어때요?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아요. 알았어요? 걔도 외워서 해. 이렇게 말하지. 동네 선생님들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 가운데 개념 위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책 처음에 딱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점과 점. 점이 연결돼서 뭐가 되고? 선이 되고. 선이 연결돼서 뭐가 되고? 면이 되고. 이게 기하학책 첫 장에 나와요. 이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면 진짜 좋아요. 뭐 그러네 그러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점점 확장돼 가는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지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막 충만한 애들이에요.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줘야 되는데 호기심을 억누르고 묻지 마. 자, 왜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나쁜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 되기 전에 문제를 막 풀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개념 위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로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는구나. 숙제를 많이 내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일까 나쁜 선생님일까요? 나쁜 선생님이에요. 숙제 안 낸다고 선생님 탓하지 마세요. 숙제를 많이 낸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잊어먹지 말고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보다는 지금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상상력을 발동을 시켜서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문제풀이 방법을 아이가 발견할 수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럽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찔러주고 자극해주고 이렇게 해서 스승을 뛰어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억압하게 되면 결국은 선생님보다 못한 아이로 전락하게 되고 말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하다가 이러고 와버렸죠? 뭐하다가 이러고 왔어요? 다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책을 읽을 때, 처음 수업을 들을 때, 개념을 처음 그릴 때 이때 잘 그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음에 이렇게 리마인드 할 때 다 떠올라요. 다 떠오르고 있죠 지금? 대동법 했죠? 어디까지 했어요? 전국적으로 생긴 게 언제라고요? 1708년 언어임금 때, 숙종 때. 이것 때문에 거의 조선 후기에 산업의 발달이라는 빅뱅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됐습니까? 조선 후기에. 그 다음 이제 또 마지막으로 군역했었죠. 군역했었죠. 제 머리 깎는 얘기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만 기억나요. 정작 중요한 것은 기억 안 나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납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군역은 보법이었다. 16세에서 60살까지 농민 남자는 모조리 군대 가야 된다. 단 현역으로 가는 사람은 뭐라고? 정남.
현역으로 가지 않고 어떤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너무 많든지 신체적 결함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유로 뒤에서 돈만 내는 사람을 뭐라고요? 보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이들이 묶여져서 모든 에브리 16세에서 60살까지 농민 남자가 군대 가는 법을 보법이라고 하는데 이 보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 전쟁이 있을 때는 군인이 많이 필요했지만 세종대왕 이후 북쪽으로 사군 육진 개척, 남으로 대마도 쓰시마 정도.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양쪽 국경 지방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오니까 군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군인이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군인들을 데려다가 일만 시키더라. 군인이 노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해 썼어요. 그 군역의 요역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군대 가려고 해? 안 가려고 해? 안 가려고 해. 굳이 내 차례가 됐어도 내가 안 가고 우리 집에 있는 노비를 대신 시켜서 내 대신 나가게 해도 돼. 네가 가서 줄 서 있어. 그럼 네가 대답해. 이게 뭐라고? 대립제. 그죠? 이런 대립제의 폐단이 더욱더 국가 제도로 정착된 게 방군 수포제죠. 그죠? 방군 수포제. 방군 수포제를 더 강화시킨 제도가 아예 호적. 군대 갈 놈들을 적어놓은 명단이 군적이겠죠. 군적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전부 다 군포를 내라. 이게 뭐라고요? 군적 수포제. 그러니까 요거나 쌤인. 알겠어요? 요거는 옛날 이제 주로 장교들 또는 군인들 위주로 사람 위주로 집행되는 것을 아예 국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군적 수포제. 그래서 장정 1인당 16세에서 60살까지의 농민 가운데 남자 1인당 군포를 1년에 몇 필씩 내도록? 2필씩 내도록 고정시켰다. 이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몇 세기에 이게 제일 농민들한테 괴로웠던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몇 세기예요? 17세기에서 18세기에 16세기에 농민을 가장 괴롭힌 세금이 뭐라고 그랬죠? 공납이었죠. 근데 이 공납제도는 언제 해결됐어요? 17세기 들어와서 광해군 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해가지고 숙종 때 다 끝났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6세기에는 공납이 제일 무거운 세금이었는데 공납제도가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나니까 다시 뭐예요 이제? 군포 내는 게 농민들을 제일 괴롭히더라. 알겠어요? 군포 투필이 얼마나 힘든 세금이었냐? 제가 여담으로 1년에 200만 원씩 내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60살까지 계속 내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남자 한 명당 20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애를 안 낳지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애는 많이 낳잖아요. 흥부하고 놀부집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애들이 많아요? 흥부가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시간 많으니까 애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한 번도 안 해. 근데 아이마다 다 뭐가 나와요? 군포가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인지 알만하죠. 그래서 이 군적 수포제에 따르는 군포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시행됐다고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알겠죠? 1750년 영조 때 몇 세기입니까? 그러니까 18세기죠. 1750년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가 균역법의 말뜻 그대로 고를 균자 아니에요? 그리고 뭘 고르게 한다고요? 군역을 고르게 하는 법이다 라는 의미에서 균역법이라고 했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고르겠느냐? 왜 하필 농민만 군포를 내냐? 원래 조선시대 군대 가는 원칙은 뭐였어요? 양인은 몽졸이다 군대 가는 양인 개병제 아니었습니까? 이 개자가 무슨 개자라고요? 영어로 all입니다. all. 한자로 개 그러면 모두 개예요. 모두. 양인은 모두 군대 가는 법 이렇게 정해놓고 양반은 왜 군대 안 갔죠? 우리는 벼슬아치니까 공무원이니까라고 군대 빠졌어요. 오케이? 중인들은 그러니까 중인들도 우리는 기술관이라고 빠졌죠. 상인 수공업자도 양인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왜 안 갔냐면 우리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국역 의무를 국역이라고 해서 되게 그 수공업자들은 물품을 만들어서 국가에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옷을 만들어라 또는 군복을 만들어라 이거 다 만들겠죠. 수공업자들이. 그죠? 창을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무로 대체하고 결국 누구만 달랑 남아요? 농민만 달랑 남았어요. 근데 안 되겠다. 농민만 달랑 남아서 군역의 부담을 지니까 너무 커. 애들 부담이.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원칙대로 양인들이 전부 다 군역의무를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대로 양반 너희도 군포를 내 해가지고 양반한테 매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선무, 군관, 포를 한 필씩. 기억나세요?
양반한테는 선무금감포, 또 돈 많은 놈 지주도한테는 결작 그래가지고 토지 1개월당 2두씩 세금을 내도록. 그죠? 그리고 어세, 염세, 상세 이런 잡세들을 거둠으로써 농민한테 2피를 걷다가 1피를 거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손 부분을 다른 데서 걷어가지고 보충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고르게 군역을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뭐라고요? 균역법. 다 끝났죠? 전세는 뭐? 영정법. 공납은 뭐? 대동법. 군역은 뭐? 균역법. 이 세금제도 개편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공납도 원래는 특산물 내던 것이 땅 가진 지주에게 뭘로 내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쌀로 내게 하는 경향이 있었죠.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로 납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농민한테 군포로 걷던 군적 수포제에서 군포로 걷던 것을 땅 가진 지주에게 쌀로 걷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 특징은 공납이나 군역이 뭘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요? 전세화하는 이 언어적인 표현들, 공납이나 군역이 전세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전세화 내용이 바로 뭐냐? 대동법에서 대동미를 낸다든지,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 대동미를 낸다든지, 또는 규정법에서 결작을 낸다든지, 그죠? 여기는 대동법이죠. 대동법에서 대동미를 내는 거고, 또 규정법에서 결작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전세화를 의미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걸 묶어서 기타 세금의 전세화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썼을 때 이건 의미한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언어가 어려워져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잘 묻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물었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물었었는데 점점 국사 문제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232쪽 서민경제의 발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민경제의 발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전호제의 일반화, 잠깐 또 고개 들까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고개 들고 머리를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머리를. 지주전호제 나오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주전호제의 맨 처음에, 조선시대의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지주전호제의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1391년 과전법. 기억나세요? 됐습니까? 왔어요? 뒤로도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야지. 맨날 앞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39 하면 9일은 9, 3년 3, 3일은 3, 3은 39, 20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맨 앞에 뭐가 있다고? 과전법. 그 다음에 해보세요. 뭐?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강령. 그리고 직전법 폐지. 즉 완전녹봉제라고 했죠. 그러나 그때부터 벌써 직전법 시행 때부터 벌써 양반들은 자기 땅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가 나한테 준 수조권이야 어차피 반납하게 돼 있죠. 그죠? 됐어요. 제 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료들한테 수조권을 주었는데 점점 그 준 수조권을 더 많이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강화된다. 국가가 직접 땅을 지배하려고 하고 땅으로 월급 주려고 하는 것들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야, 월급은 국가가 직접 땅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너네한테는 쌀이나 배로 현물로 줄게. 이런 제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나 있는 놈들, 양반들, 지배층들은 그래도 내 땅이 있어야 되는디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땅을 안 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직전법 시행 때부터 벌써 어때요? 자기 땅을 가지려는 경향이 생겨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농장 확대가 어땠다고? 시작되었다고. 직전법 시행 때부터 이미 농장 확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농장 확대는 계속됩니다.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순실이가 돈 걷어가지고 주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땅 살려고 그랬어요. 전국 곳곳에 어마어마한 땅들을 갖고 싶은 말 독일까지 땅을 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독일로 이주하려고. 그러니까 하여간 있는 놈들은 최종적인 투자처가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래야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농경민족,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징기스칸은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있는 곳이 내 땅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걔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향을 노마디즘이라고 해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거봐. 호모 노마디즘 해보세요. 뭐라고요? 호모 노마디즘. 노마디즘. 알겠죠? 유목적 경향이에요. 여러분들 피 속에는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바이칼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기마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착해서 뭐가 됐어요? 농경민족이 됐어요. 이게 신석시대부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기마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만 되면 차 타고 어디 떠나려고 해요. 어디 여행 안 가면 그저그제 죽겠어. 어디가 보고 와야 돼. 이게 내가 볼 때 유목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래. 아파트가 꼭 내게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는 게 좋아요. 이건 뭐냐? 농경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민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땅놈들이 가질 수 없는 게, 아랍이나 이런 놈들은 땅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가서 텐트 치면 내 땅이에요. 몽고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노마디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아요. 펄벅 여사가 쓴 돼지라는, 여러분들 이제 안 받겠죠? 근데 그 보면 땅을 사 모읍니다. 막 길을 쓰고 땅을 사 모아. 이게 중국 민족이나 우리나 농경민족들은 땅을 사 모으고 땅이 많은 게 부자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도만 놓고 보자면 과점법 해보세요. 직전법, 그리고 강수관급, 그리고 직전법 폐지, 완전 녹봉제, 그죠? 완전 녹봉제라고 같지만 이미 이때부터 현직 관리만 뭘 지급했다고? 수조권을 지급하자. 아직 쓰지 마세요. 비겁하게. 지금은 사유하는 시간, 생각하고 내 머릿속 질서를 잡는 시간. 그리고 쓰는 것은 찍으면 되잖아요. 금방 찍을 수 있으니까. 뒤에서는 땡겨서 찍으세요. 알죠? 현직들이 오히려 야 이건 불안해. 내가 반직 그만두면 땅 반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고 내 자손한테 물려줄 내 땅이 필요해라는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농장의 확대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개인 소유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개인 소유의 넓은 땅을 가지려고 시작하더라. 이게 계속돼서 언제 일반화되냐? 18세기 후반이 돼야 농장 확대가 일반화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결국 이 말은 이것이 전국 대부분의 땅이 누구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주들의 땅, 양반 지주들의 땅이 됐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8세기 후반이 되면 농장이 일반화되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요? 지주전호제라고 하고, 지주전호제에서 자, 땅은 전부 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고, 양반들이 땅을 전부 다 소유하고, 양반 소유죠. 양반이 소유하고 있고, 농민들은 소작 농민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뭘 지니고 있느냐? 소작농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경작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지냐면 이 경작권은 자기 자손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밑에서 사원이 됐는데 내가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내 자식도 계속 그 기술자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괜찮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영어에 착지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잘릴 걱정은 없었어요. 정규직이니까. 그죠?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해주냐면 나중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요. 일제시대는 요걸 박탈해버려요. 그래서 넌 올해 농사 지은 거 봐가지고 올해 나한테 농사 지어서 지대를 잘 내면 내년에도 농사 짓게 해주고 안 그러면 넌 내년에 곡물도 없어. 잘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생존권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은 살 길이 막막해져서 보따리 싸가지고 토지, 박경리 같은 토지 나오는 것처럼 벌구지 식구들 다 끌고 만주로 이주하든지, 알겠어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소작쟁이를 일으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일제시대 얘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이렇게 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조선시대 혹독했던 수탈이 혹독했던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 최소한의 생존권만큼 보장해줬는데 이걸 박탈해버린 놈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일본 놈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살만했어. 일제시대는 우리한테 철도 놔두고 기차도 뭐 사는 얘기하고 우리가 일본 놈 덕분에 살만했어라고 하는 순 거짓말 구락빵입니다. 그건 있는 놈 새끼들이나 이완용이나 박정희나 이런 놈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이렇게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짜였다니까요. 오죽하면 나라를 버리고 국가를 등지고 다른 곳으로 망명 가고 이민 가고 그랬을까요? 요즘 이민 그러면 어때요? 그래 괜찮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맞아, 그래 해, 유학 가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이리 가는데, 그때는 진짜 살다 못해서, 그래 만주 가면 옛날 고구려 땅, 옛날 고조선 땅, 우리 조상들이 활약했던 대륙이 있어. 그곳에 아직 임자가 없다대 하면서 그쪽 건너간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작인인 전호가 지주한테 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대라고 그랬고, 어렵지만 좀 참고 들으세요. 지대는 대개 얼마씩 냈다고 그랬어요? 2분의 1씩 냈다고 그랬어요. 수확량의 반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뜯어가는 셈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전세나 또는 다른 비용을 누구한테 부담시켜요? 농민한테 부담시켰으니 농민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살기 힘든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보세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농민들이 이렇게 소작농으로서, 전호로서 지대를 2분의 1씩 내는 지대를 납보는 이 농민들이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자, 지대를 납보는 방식에 있어서 지대가 비율을 정해놓고 내는 정률지대가 있었는데, 이 정률지대 내는 것을 타조법이라고 어려운 용어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정률지대. 무슨 법이라고요? 타조법. 알겠죠? 그래서 타조법에 의할 때는 2분의 1씩 비율을 정해놓고 냈었는데, 우리 이렇게 못 냈겠어요. 좀 깎아주세요 라고 지대 깎기 운동이 벌어져요. 일종의 소작쟁이죠. 이 지대 깎기 운동을 항조운동이라고 합니다. 조에 저항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조는 토지에서 걷는 것이 이것이고, 토지에서 10분의 1씩 걷어서 교회에다 납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11조. 그 조예요. 우리가 조세제도 할 때 조자가 그런 조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조운동이라 가지고 우리 그렇게 못 내겠어요. 지주얼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내도록 바꿔요. 이게 바로 뭐냐? 액수를 정해놓고 내는 무슨 지대라고요? 정액지대였어요. 이 정액지대 내는 이 방식을 도조법이라고 합니다. 도조법. 그래서 2분의 1씩 내는 지대보다 액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훨씬 지대가 훨씬 더 경감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만큼 경감되냐라고 여기다 적어주면 헷갈려요.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 3분의 1 정도로 내게 됐어요. 그럼 또 비율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수확이 많든 적든 이 정도를 딱 정해진 액수만을 내게 됐으니까 정액지대죠. 이해하시겠나요? 비율제가 아니고. 근데 옛날 내는 그 액수에 비해서 그 액수가 2분의 1이라면 이때는 한 3분의 1 정도로 아예 정해놓고 풍흉에 관계 없이 고정된 지대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게 정액지대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풍년이면 풍흉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수확량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에서 풍흉에 관계없이 고정지대를 납부하는 게 무슨 지대라고요? 정액지대. 무슨 법? 도조법. 농민의 지위가 향상됐어요? 떨어졌어요? 향상됐죠. 생각해보세요. 농민들이 뭐야? 풍년이나 흉년이나 상관없이 내가 정해진 지대만 내면 된다고? 옛날에는 열심히 빼빠지게 농사 지어봐야 반을 지주원한테 갖다 바치니까 어때요?
뼈 빠지게 해봤자 별 볼 일 없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정해진 액수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납니다. 왕창 늘어납니다. 이렇게 지대의 변화가, 조선국의 지대의 변화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지대의 변화가 생산력의 증대를 왕창 가져오게 만들었다. 알겠어요? 이렇게 지대까지 지주전화제가 일반화되고 지주전화제에 따르는 지대의 변화까지를 봐서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치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아이들한테. 그러겠지라고 이제 설명.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일부러 반띵 막 이런 용어를 쓰는데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면 충분히 알아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주전호제의 변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지대의 변화 봤죠? 이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양반지주의 경제적 변동. 양반지주는 어떻게 생활했나 나왔죠? 소장료로 생활하거나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더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천석군, 만석군이 돼가지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땅짓과 헤엄치로 돈을 벌었다. 또 물주로서 상인에게 돈을, 우리가 쓰는 물주입니다. 오늘 점심 먹는데 누가 물주 할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누구한테 잘 먹었다고 해야 돼요? 돈 내는 사람한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주입니다. 이 물주로서 상인에게 자금을 대거나 고래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자, 쉬운 거니까 넘어갑니다.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농민 경제,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이 두꺼운 책을 읽는 법을 소개하려고 지금 책을 가지고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수치제도 개편의 한계 이해하시겠죠? 세금 제도를 깎아줘 봤댔자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농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세금 제도가. 그죠? 그래서 농민 생활 안정에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조금만 이것만 좀 하고 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대 2분의 1을 내고 결국은 뭐냐? 지주들이 이제 뭘 했어요? 그동안에 그 지주들은 지대를 거둔 이후에 이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타 부가세금을 또 물려서 농민들 부담이 커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가 아우성이에요. 세금제도 깎아줘도 못 살겠다 이거야. 다시 보세요. 전호가 부담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 소장 농민이 부담하고 있던 부담 가운데 일부를 지주한테 떠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대동법이죠. 그 중에 대동미가 있죠. 우리가 내는 특산물 대신에 특산물을 너네들이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내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동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동법 의미는 농민의 특산물을 줄여주고 땅 가진 지주에게 쌀로 부담하게 하는 이게 대동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기타 세금의 무슨 화? 전세화. 기타 세금의 전세화가 실현됐다. 알겠죠? 또 농민이 내던 군포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땅 가진 지주 네가 쌀로 내줘. 이 쌀을 뭐라고요? 대동미라고 했다면 이 쌀을 뭐라고?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몇 두씩? 2두씩 내도록 했죠. 여기는 대동리는 토지 1결당 12두씩 내도록 했죠. 이렇게 기타 세금들이 정세로 바뀌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맞죠? 누구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지주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또는 지배층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양반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그놈들이니까. 지배층 맞잖아요. 지주 양반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대동법이 시행되고 또는 그 균형법이 시행돼서 대동법이나 균형법이 시행됨으로써 농민 부담은 줄고 지주 부담이 늘었지만 다시 이런 세금을 누구한테 떠넘겨? 농민한테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줘 봤댔자 그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그
그 메커니즘 속에서 어때요? 다시 누구 부담이 늘게 돼 있다고? 농민 부담. 멱살 잡혀 있잖아요. 농민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금 제도 개편이 농민 생활을 향상시켰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세금 제도 개편의 목적은 뭐냐? 농민들이 망해버려가지고 도망가거나 도적대가 되거나 농민이 굶어 죽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이지 이들을 잘 살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알겠어요? 결국은 다시 애들이 덤터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조아시장. 그렇다면 내가 내 나름대로 살 길을 만들어야 돼. 라고 누가요?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뭘 세워요? 자구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좋아. 그러면 일정한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일모작을 했어요.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지대를 내고 세금 내고 쫄쫄쫄 굶다가 봄에 버릿고개 돼가지고 쌀이 떨어져서 지주어른 쌀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또 고리대를 빌려가지고 그럼 가을 되면 지대 내고 빌린 세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죠? 요즘 같으면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또 없어요.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나중에는 뭐가 될까요? 노비가 됩니다. 이제 몸 다 잡혀서 그 우리 뭐죠? 김유정의 범범인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머슴으로 돼가지고 남자애가 점순이한테 꼼짝못하고 닭 싸움하고 기억나세요? 알았어요. 딴 데로 안 갈게요. 그래서 농민들이 야 안되겠다.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방식에서 1년에 2번 농사 짓자라고 이미 고려 말부터 시행됐던 뭐예요?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야 너네들 모래 견다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만약에 봄에 비 안 오면 어떨 거야?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게요. 이항법을 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뭐죠? 저수지. 그래서 저수지를 많이 축조해요. 농민들이. 전부 다 농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수지가 축조되고 이항법이 개발되고 이항법으로 1년에 쌀하고 보리를 2번 농사 짓는 뭐죠? 이모작이 됨으로써 생산이 왕창 늡니다. 이렇게 늘어난 생산은 누구 몫이 되는 거죠? 이제 농민 몫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알겠죠? 이모작을 통해서 보리는 소장료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어요? 지대나 소장료를 내지 않아요. 보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 몫으로 가서 이 기술의 향상이 농민들의 생산을 늘리게 만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후기의 농민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합니다. 자구책을. 자, 수치체제 개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민들 스스로 노력이 있었다. 개간과 수리썰 복구. 수리썰 복구 줄 보세요. 저수지가 1000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대단하죠?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뭘 의미한다고요? 이항법이 확대. 오른쪽에 있는 누워있는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저수지 확대 모습이에요. 결국 이 그래프가 나오면 뭐다? 이항법 보급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자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농기구와 식이법이 개량되고 새로운 영농 방법이 시도되고 논농사에서는 이항법,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죠. 견종법은 이런 겁니다. 밭 고랑과 밭 두둑에 파종을 하는 거죠. 원래는 밭 고랑 없이 평평한 밭에다 했는데 우리가 고랑과 이랑을 그러니까 고랑과 두둑을 한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둑에다만 씨앗을 뿌리는 방법 대신에 고랑에다도 씨앗을 뿌림으로써 토지의 표면적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한다. 한번 제가 설명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하고 따지면 이 길이가 길어요. 이 길이가 길어요. 이 길이가 길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훨씬 더 넓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더구나 고랑에 습기가 모임으로써 물이 필요한 작물들을 심거나 아니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는 콩을 재배함으로써 질소 동화작용을 유발하고 결국은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죠. 됐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견종법이에요. 그래서 논농사에서는 이항법이고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입니다. 이걸 더 어렵게 말하면 이걸 어렵게 한자식으로 일본 놈들이 쓰던 용어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수전농업이라고 하고 이걸 한전농업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수전농업은 물이 있는 밭에다가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농사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벼농사, 쌀농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저수지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물이 없는 이것은 뭐예요? 그냥 밭이죠, 밭. 탄전 농업이죠. 그죠? 우리가 밭을 전이라고 하고 논을 뭐라고 그래요? 논을 답이라고 하잖아요. 이 답자를 한자를 이렇게 써요. 밭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이게 논 답자입니다. 답.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전답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논농사를 무슨 농업? 수전농업. 밭농사를 무슨 농업? 한전농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밭농사에서는 견종법, 논농사에서는 이양법, 이런 새로운 농법의 등장으로, 그죠? 생산력이 향상되게 되었다. 제가 사회를 할 때 말씀드렸죠. 기술의 향상이 뭘 가져온다?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게 사회 발전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32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모내기법 확대 광자의 대두, 아주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외웠던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광작.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현상을 광작이라고 하더라. 모내기법을 통해서 제초, 잡초 제거의 일손이 절감됨에 따라서 경작지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제 한 사람이 넓은 규모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이걸 뭐라고요? 광작. 줄 긋고 경영형 분홍 이렇게 써놓으세요. 경영형 분홍. 됐죠? 경영형 분홍. 그래서 비록 소작농이라도 넓은 토지를 농사지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영형 분홍이 생겨났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광작.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상품 작물로 재배는 쉬운 겁니다. 밑에 쌀, 목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작물로 많이 재배되고, 정액지대 전호권 신장 기억나시죠? 전호권 신장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도조법이 시행됨으로써 소작농인 전호들의 권익이 향상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됐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민의 토지 이탈 보세요. 각종 부담으로, 각종 세금으로, 고리대역으로, 또 관원상제 이런 부담으로 못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농민이 결국은 소작지를 잃고 맨 오른쪽에 임노동자화, 아주 중요합니다. 임노동자화. 뒤에다 가로 열고 도시로 진출 이렇게 써놓으세요. 농촌에서 땅을 잃고 토지를 그러니까 경작권을 상실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로 가겠죠. 도시로. 그래서 도시에 가서 이제 이들이 노동력이 도시로 많이 이동해서 도시에서 상공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맨 밑에 표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시험에 단골로 1순위로 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맨 밑에 표 고려시대 농업, 조선 전기의 농업, 조선 후기의 농업이 쫙 나와 있는데 봐봐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어렵냐? 국사가 말이죠. 어떤 이론이 막 고매한 이론이 있거나 아주 까다로운 이론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말 표현이 지랄 같아서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이 말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볼까요? 고려시대는 봐봐요. 2년 3작의 윤작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급됐죠. 그죠? 근데 조선 전기 봐봐요. 맨 오른쪽에 2년 3작의 윤작법이 어떻게 됐어요? 일반화됐어요. 이 차이를 아세요? 언제 시작됐다고? 고려시대에 시작됐고 그게 널리 퍼진 게 언제라고요? 조선 전기다. 됐죠? 다시 조선 전기에 12법이 발달해서 휴경지가 어떻게 됐다고? 소멸됐다고 그랬죠. 근데 고려시대 봐봐요. 12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어때요? 감소됐어요. 됐나요? 뒤집어서 생각해봅시다. 고려시대는 12법이 등장했고 조선시대는 어때요? 이게 완전히 일반화됐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는 땅이 없어졌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어때요? 노는 땅 없습니다. 땅 조각 하나만 있으면 뭐라도 심고 호박이라도 심고 가지라도 심고, 그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은 농경민족으로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농법들을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나와요. 무슨 시험에서는 이 농업기술이 꼭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술의 향상이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 생산력의 증대가 사회 변동에, 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기술은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나온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민영수공 발달 그랬습니다. 숭업 생산이 활발해져서 조선 후기에는 숭업 생산이 활발해지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1번 상품화폐경제의 진전. 다 우리가 얘기했죠. 어느 사건 이후에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했다고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그죠?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했다. 그 전에는 어땠나요? 자급자족이었어요. 지가 필요한 거 지가 만들어 썼습니다. 겨우. 사다 쓰는 경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내다 파는 상품 경제, 화폐 경제 진전으로 판매 목적으로 수공업 상품이 생산되게 됐다. 더구나 도시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 생각해야 돼요. 농촌 인구가 이들이 땅을 잃고 어디로 갔다고요? 도시로 갔어요. 왜 땅을 잃는다고? 뭐가 등장했어요? 왜 광자에 등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견종법, 이양법으로.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다 막 망치려고 막 스패너 막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쪼이고 기름치고 쪼이고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공장에. 근데 지금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가 다 해요? 새로운 기술,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잖아요. 이게 이양법, 견종법과 똑같아요. 조선 후기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로봇 기술의 등장이 공장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쫓고 로봇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됐다. 로봇을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양법, 견종법에 의해서 제초 작업이 쉬워지고 넓은 토지를 경작해서 떼돈을 버는 경영 분홍이 등장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광장이라고 했죠. 광장. 그죠? 광장농이 등장함으로써 결국은 그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 잘려서 다른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조선 후기에 농촌에 붙어있던 소작농들이 되게 어디로 갔다고요? 도시로 나갈 수밖에. 그럼 이 사람도 어때요 이제?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지가 벌어서 그 땅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도시로 가면 어때요? 당장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하냐? 도시에 나가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뭐가 됐다고? 임노동자가 됐다. 근데 이들은 이제부터 쌀도 사 먹어야 돼요. 채소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물들이 무슨 작물이 됐어요? 상품 작물이 되고 도시 주변에 금교 농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연쇄 반응이에요. 핵 융합 반응처럼. 알겠어요? 조선 후기의 이런 농업 기술의 진보가 조선 후기 사회를 얼마나 빅뱅 시켜놨는지 알겠죠? 그래서 수공업도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쓰고 사서 쓰는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발달했어요. 선대제가 등장했습니다. 선대제. 자, 공인이나 상인들에게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걸 뭐라고요? 선대제라고 했어요. 이때 돈을 대주는 사람이 물주라고 그랬죠? 그죠? 선대제 개념이 2번에 나왔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요. 옛날에 이제 한참 우리가 수공업이 발달할 때 우리도 초기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서로로 해야 되는 일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형 눈깔 붙이는 거 이런 것들. 그래요. 그 엄마들 쫙 나눠주고 동네에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액자에다가 그냥 뭐죠 이거 실 하나씩 한 뜸 한 뜸 해가지고 나눠서 십자수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서로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나눠주고 해오고 눈깔 하나 붙이는데 5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그거 나눠주고 물건 나눠주고 한 사람이 뭐예요? 물주예요. 알겠죠? 이렇게 물주한테 미리 돈을 받고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의 수공업을 무슨 수공업이라고?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한다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선대제 수공업이 아주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진 조선 후기에 널리 행해진 수공업 형태였다. 그러다가 이제 독립수공업자도 출현했고 농촌에서 수공업자도 나타났다. 민영 광산이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군대원 놈들을 잡아다가 일시켰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군역의 무슨화? 요역화. 이렇게 15세기에는 군대 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농사를 시켰는데 점차 16세기부터 농민의 부역 기피 현상이 생긴다. 군대 안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군대 안 오고 뭘 거뒀어요? 광군 수포제에 의해서 군포를 걷게 됐죠. 그러니까 광산 개발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광산 채굴을 허용하게 된 게 17세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설정 수세제. 아득한 옛 기억이 나시죠? 많이 외웠었죠? 알았어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뭐. 점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을 점이라고 그래요. 점. 그래서 은을 생산하는 광산을 뭐라고요? 은점. 금광을 뭐라고요? 금점. 구리 광산을 뭐라고? 동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설치하도록 설점. 그죠? 개인에게 광산을 채굴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이게 설점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뭘 거뒀다고?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이게 수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광산을 채굴하도록 설비 허가를 내주고 대신 개인에게 뭘 하는? 세금을 걷는 제도로 바뀌었다.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국가가 직접 광산을 채굴해서 개인은 야 너희들 금이나 넌 채굴하지 마. 나라에서 직접 할 거야. 그래 군대 온 놈들 잡아다가 야 광산 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온 놈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개인한테 불화해주고 너희들이 광산 허가 내서 광산 채굴해. 그 대신 국가에 세금 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설점수세제. 이때 대박이 났습니다. 은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은이 난리가 났냐? 중국 놈들이 세금 제도를 지정은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달러가 있어야 우리가 외국 가서 물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중국 가서 물건 사려면 옛날에는 인삼 뭐 이런 것도 안 받아. 은만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이 막 없어가지고 은 좀 캐내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은점이 대박이 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70여 개의 은 광산이 생길 정도로 은점이 크게 번창이 됐습니다. 언제적인가요? 조선 후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광산을 채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덕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깍두기들입니다. 머리 이렇게 깎고 다니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죠? 머리 깎고 다니는 있잖아. 이렇게 김정은처럼 깡패들 그렇게 깎고 다니냐고. 우리가 그래서 깡패들 깍두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덩치 큰 놈들 있잖아요. 깡패들. 덩치 크니까 머리가 이따만 할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짧게 깎아야 돼. 그래서 걔들은 거의 다 깍두기 머리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깍두기들, 덩치 큰 놈들을 우리가 떡대라고 그러잖아요. 떡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덕대. 누려요. 왜 그렇게 나와? 타이밍을 맞춰서 해줘야지. 다시겠어, 처음부터. NG.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말은 좋은 말이에요. 뭐 한자가 잘 안 써지네. 덕대. 알겠어요? 덕이 크다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 모아가지고 야 우리 좀 더 광산 캐러 갈 사람 모아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부리고 광산 캐고 재련하고 운반하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마약 운반은 그런 수준 비싸니까 금 세공하는 사람도 어때요? 금반지 만들고 하는 사람들 가면 다 신체검사 합니다. 몸 일부 귓구멍 속에 금 이만큼만 숨겨도 금이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때요? 완전히 그냥 살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떡대가 필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떡대가 광산 채굴을 주도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말에는 금광 개발이 활기를 띠고 그러다가 그 청해에서 은 수요가 증가하고 10세기 말에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은점이 생겨났다. 불법적으로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것을 뭐라고요? 잠채. 잠행해서 채굴한다 해서 뭐예요? 잠채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떡대였다. 이 사람이 돈 대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약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몰래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하는 놈들이 깡패들이죠. 그죠? 조직 폭력배들이에요. 그래서 덕대가 몰래 하는 광산 채굴을 주도했었습니다. 됐죠? 됐어요? 민영 광산의 채굴. 그 다음에 상품 화폐경제 발달. 자, 아예 다 끝내버리고 쉽시다. 끝내버리고. 못 쉬겠는데 이거. 쉬었다 할까요? 그래도? 쉬겠습니다.